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대구에서 하루 동안 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전국 대유행 분수령으로 보고 어제부터 적용된 거리 두기 2.5단계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번 주를 1,000만 시민 멈춘 주간으로 선포를 해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익숙하게 즐기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거리 두기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TBS 보도본부의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잠시 후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48명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10명, 국내 발생이 23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79명, 인천이 1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3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3명, 지역사회로 돌아가 확진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9,947명으로 현재 4,650명이 격리 중이고 사망자는 1명 추가돼 32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럼 사례별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먼저 수도권에서 전국까지 퍼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확진자는 어제 정오 기준으로 1,035명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960명이 넘고요.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충청, 전라, 경상도 등 각지에서 7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교인이나 방문자가 아닌 추가로 전파된 사람이 36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추가로 전파된 장소가 교회와 병원을 비롯해 콜센터, 학교, 장례식장 등 25개 장소에서 15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6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총 3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회 관련 확진자는 150명 가까이 됐고요. 추가 전파는 교회와 병원 등 10곳에서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됐습니다. 그 외 서울 영등포구 큰 권능교에서 총 17명, 서울 동작구 서울신학교 관련해서 22명, 경기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해서 총 10명 등 종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와 관련된 감염자가 많아 보입니다. 대구에서도 이런 가운데 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네,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대구에서는 3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 1명을 제외한 29명이 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이 집단 감염의 시작은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였습니다.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28일인데 확진자 중학생의 역학조사 중 학생이 부모님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대구시는 신도 100여 명을 전수조사했고요. 이 중에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4명 가운데 22명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 가운데 사랑의 교회는 지난 23일과 26일 대면 예배를 진행을 했고 명부 관리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서 대구시는 교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나 사랑제일교회를 연결고리로 해서 비수도권으로 환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게 걱정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크게 늘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워터파크, 백화점, 구청, 식품 배달업체, 냉장센터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2%, 서울에서는 32%가 깜깜입니다. 2주 전만 해도 전국의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10% 초반이었는데 어젠 21.5%로 방역당국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8월 둘째 주에 깜깜이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7.1%였지만 8월 셋째 주에는 16.9%로 2배가 껑충 뛰더니 넷째 주에는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31.9%로 대폭 늘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늘어나는 깜깜이 환자 중에는 외부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젊은 층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동량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제부터 수도권에 일주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를 시행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동량이 20%밖에 감소하지 않자 정부가 이제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시행한 건데요. 수도권의 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등 47만여 곳의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제 홍대나 이태원 등 사람이 몰리는 중심가에는 밤이 되자 썰렁한 모습까지 비춰졌습니다. 10인 이상 되는 학원은 오늘부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도 금지가 됐고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금지입니다. 네, 서울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 대행도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이제 외부 활동을 좀 멈춰달라 이런 호소문도 발표했잖아요. 네, 서울시는 어제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9월 6일까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최대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외부 활동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시민 여러분,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은 일주일간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포장과 배달을 제외한 음식점의 야간 매장 이용 금지와 더불어서 서울시는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역시 이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집합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 중 자유업으로 등록된 탁구장과 필라테스장도 이용을 금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방문 판매업과 관련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올릴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건데 이번 주는 그런 가운데 이제 서울 시내 버스 운행도 줄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시내버스 20%가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야간 시간대 밤 9시부터 자정사이 시내버스를 기존의 80%만 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재차 인원이 많은 20개 노선과 심야 전용 버스, 마을 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음식점에, 체육시설에, 학원, 버스까지 방역당국이 이렇게 일상을 멈춰야만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연이에 사망자가 발생 중이고요. 위중 환자, 중증 환자 비율이 또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2주간 위중, 중증 환자 비율이 13명에서 70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이 60명입니다. 85%나 되는 건데요. 70명 가운데 50명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97%나 됐고 60대 이상 사망자도 323명 가운데 300명이 넘는 93%입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사망자 18명 전부 역시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전체 신규 확진자 중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위중, 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이지간 위중증 환자가 5배 이상 늘었다고 하면 사실 병상 확보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5.2%입니다. 내일부터 140명 가까이 입원할 수 있는 적십자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가호흡이 어려운 위중, 중증 환자는 병상이 비상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입원 가능한 위중증 환자의 병상은 25개에 불과하고요. 부산은 7개, 대구는 6개, 충북과 충남은 각각 3개, 2개만 남았습니다.
광주와 대전, 강원, 전라도 지역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우선 일상 병상에 위중 중증 환자용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9월까지 4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아직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4일부터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있는데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신고가 급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부터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112 신고가 1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스크 미착용 관련한 신고가 하루 평균 250건, 그러니까 5일 동안 1,28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31건은 형사 입건했는데 해당 이들은 이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거나 편의점이나 사우나 또 식당 등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라는 종업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공의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멈춤, 단 일주일입니다. 더워도 답답해도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였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1분 37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주민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짧고 굵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말까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번 주말까지 일주일만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전문대학의 2학기 수업에 대해 비대면 수업 활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 중등 학생의 원격 수업을 위해 오늘부터 2주간 EBS 온라인 계약 콘텐츠를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동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당초 1학기까지 해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은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을 최대 열흘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생명 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 협회를 통해 보험 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확진자의 입원 대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혹은 입소 대기 기간의 문제는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선 경증 무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대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최대한 빨리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된 후 하루 이내 입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증이거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는 입소 전 자택에서 잠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기하는 동안 보건소에서 호흡곤란 등 증상 발현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분들이 치료병상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도 최대한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약 1,200여 명 규모를 추가 확보하여 총 2,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치료 기간에 대해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 지급되는 코로나19 치료 기간에 대한 오차 계산급과 폐쇄, 업무중지, 소독 조치 기간에 대한 1차 손실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계산급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급을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627건 중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 4,700만 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공의 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며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전공의 단체는 집단 진료 거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의료 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거부의 강행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정책 제안을 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하여 3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응급 중환자실의 경우 생명이 위중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하여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중증 환자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에 대하여 중증 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오늘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를 위한 필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편하시겠지만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상급 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거부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분들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를 통한 의료와 법률 상담이 지원됩니다. 지역번호 02-6210-0280과 0281번을 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전공의 단체의 진료 거부 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료 정보 제공이나 법률 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진료 현장에는 오랜 경무와 무더위를 견디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거나 그 외에 일반 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으신 많은 의료진들이 존재합니다.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병원의 관계자들이 오늘도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막고 우리 일상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방역 배수진입니다. 국민들, 특히 수도권의 주민분들은 앞으로 일주일간은 일상을 잠시 멈추신다는 생각으로 외출과 모임 등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자로 신규 확진자가 24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제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인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됐는데요. 뭐 식당, 마트, 카페 이런 곳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또 오늘부터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 버스도 감축해서 운행이 됩니다. 이번 주를 서울시는 이제 1000만 시민 일상 멈춤 주간으로 지정을 하고 거리두기 동참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강 기자가 보기에는 이 2.5단계가 효과가 어느 정도 이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단계에서 조금 더 높은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단계는 좀 과하지 않는가라는 또 의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좀 절충의 수단으로서 이제 2.5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5단계가 2단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크게 세 곳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영업을 규제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이나 유흥업소 같은 유흥주점은 단속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24시간 영업하는 식당 등에서 계속해서 빈번하게 교류를 했었고 그것이 문제가 계속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식당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 야간에 음식점 등에서 서로 술자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술자리가 생기다 보면 좀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고3을 제외하고는 다 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수업을 해왔었는데 10인 이상의 대형 학원들을 이제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학원들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아예 차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2.5단계의 가장 주력이고요. 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2.5단계를 발동을 함으로써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동 자체를 좀 줄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 주말만 봐서는 그 방역 당국의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네, 줄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2단계 격상한 다음에 이제 지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동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20% 정도밖에 네. 줄지 않아서 사실은 이걸로 효과를 볼 수 있겠나 싶었는데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체감상으로도 거리가 굉장히 훨씬 한산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네. 이런 거리두기 2.5단계는 확실하게 동참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어쨌든 이동량이 줄어들면은 바이러스 확산 속도나 확산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며칠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 2.5단계의 핵심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밀집된 장소 자체를 아예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동량 자체를 줄여라.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 어떤 단계로 봐야 할까요? 일단 뭐 방역 당국은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방역 당국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해당하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환자가. 나올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소위 깜깜이가 거의 30에서 35%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소 안정되어서 깜깜이가 지금 한 25% 수준으로 일단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좀 볼 게 있어요. 수치적으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지지난 일요일입니다. 네, 397명이 나왔던 지지난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4일 후, 예. 오늘로부터 4일 전, 그러니까 네. 딱 중간 지점에 다시 441명이 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397명은 토요일 날, 통상 토요일 날은 검사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0명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441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441명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네. 아, 이거 통제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3단계 논의가 이제 시작이 네. 되게 됐어요. 그러는데 441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37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날은 태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선별진료소 같은 게 많이 철거가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네. 검사 숫자가 줄어서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거다, 예. 이렇게 예측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다시 좀 줄어들게 됩니다. 323명으로. 예.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이 아니라 다소 안정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러는데 지금 일요일 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나온 수치는 248명으로 다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꾸준히 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는 검사 숫자가 적었으니까 다시 줄어들 것을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 화요일이면 오늘 온전히 검사가 다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수요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오늘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오늘보다 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예. 되면 확실히 확진자 수는 200명대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이나 모레 예.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정은경 본부장님이 예측이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800에서 2,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숫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대신 이제 정은경 본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 깜깜이 비율이 워낙 높고 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협조 안 하시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나온 경고성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수도권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진원지는 바로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 이제 뭐 문제는 서울 영등포 큰 권능교회를 비롯해서 새로운 교회에서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워낙 높고 언제든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궁금한 건 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교회발 감염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지금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교회의 대면 예배는 중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 2, 3월에 협조했던 개신교회들조차도 지금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방역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따르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교회에서 3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집단 감염이 나오게 된 계기가 사랑의교회가 방역 조치를
방역 조치나 방역 공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 네. 아예 교회를 폐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조치들이 좀 선제적으로 몇 곳의 시범 케이스로 네. 있다면은 아마 개신교회나 개신교회 신도들도 훨씬 더 지금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감정이 좀 상했잖아요. 예. 예, 정부와 그리고 개신교단 사이에 감정이 상했고 일부 반정부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 방역 조치에 임하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네.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사실은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는 명백하게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된 교회의 경우에는 대구시의 사랑의 교회에 했던 조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방역 당국과 정부가 교회와 관련해서 상당한 자유를 부여했었습니다. 네. 상당한 자유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게 되어서 정부가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또 수도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 행정 명령까지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는데도 그 집단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번에 이 확산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오늘 내일 없어질 일이 아니라 긴 시간을 끌어야 될 가능성도 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계에서도 만일에 이 코로나19가 길게 가게 되었을 경우에 국가, 사회, 그다음에 이웃들에 대해서 이 감염 확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예. 어디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게 네. 기본 교리인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이웃이 고통받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의 교회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상당한 자성, 그다음에 기독교인들 스스로들도 왜 굉장히 정통적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교회가 비이성적이면서 뭔가 교리와는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더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단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신자들께서 긴 싸움인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되돌아볼 것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 교리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이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요약해 보면 교계 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는 교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퍼지다 보니까요. 커피 전문점이나 식당, 체육시설 이렇게 일상생활 어느 곳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요양시설과 같은 그런 곳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시설이 시체말로 뚫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다 고령의 환자들이고 이런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굉장히 안타깝게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설 교수님께서 몇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수도권의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좀 시급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요양보호시설의 면회정지 같은 조치를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선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예. 하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그 조치가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 2.5단계 소개를 하면서 그 부분은 뒤로 미뤘었는데 예. 그 노인 요양보호시설 면회가 이제 무기한 중단되거든요. 6일까지 이제 네네. 중단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6일까지 중단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해야 부분은 된다. 좀 더
예를 들어서 고위험 시설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2주나 3주 예. 정도의 기한을 두고서 노인 요양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뚫리면은 사망자가 생긴다라는 각오로 네. 좀 각별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실제로 지금 병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걸 아예 병원 자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공고를 내리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게끔 공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내려서 네. 사실상 그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을 근데 지금 저는 병원별로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들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만약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코호트 격리는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입출입을 막는 거예요.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노인 요양보호실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상당히 구성원들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지역 사회로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격리를 한 상태에서 코호트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되는 코호트는 시설을 일단 격리한 다음에 그곳에서 확진 환자들과 확진 환자가 아닌 분들을 가르고 네. 확진 환자들은 확진 환자들대로 대응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혹시 그분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조치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런 조치들이 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위험 시설에서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가 우리가 계속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지금 수도권의 지금 우리나라의 위중증 환자가 거의 80명이 육박합니다. 예, 5배가량 늘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만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중환자용 음압병실이 예. 가용 가능한 게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고위험군, 네. 80대 이상이 되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코홀트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서 급속히 상태가 나빠져서 위중증으로 빠지게 되면 그 병원에서 이송을 해서 중환자용 네. 음압병실로 이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실이 10개밖에 안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 고위험 시설로 전파가 되는 순간 코홀트 격리를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 전체에 대한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고위험 시설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우선 확산을 막아야 되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위중증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중환자용 음압병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급히 지금 이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런 그 생각이 시설을 듭니다. 확충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던데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제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얼마나 서울은 걸리나요? 10개 예.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도권 전체로 그 범위를 넓혀보면 25개 정도의 중환자용 음압병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9월까지 40개를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정부가 40개를 추가하니까 앞으로 환자들이 더 생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40개를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이 40개의 중환자용 음압병상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네. 그 한 개의 중환자용 병상에 들어가는 인력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돼요. 의료 인력이요. 의료 인력이. 그런데 네. 그 20명이나 30명이 땅에서 솟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숙달되어 있는 그 음압병상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다룰 수 있는 숙달된 의료 인력 20명, 30명이 40개를 추가로 늘린다 그러면은 거의 한 120명 가까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00명 가까이가 네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료 인력을 한꺼번에 다 투입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병상만 늘린다고 해서 그 중환자용 음압병상이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노인요양보호시설 같은 곳들이 뚫려가지고 이 중증의 환자들이 생기면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안녕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일시적인 멈춤 주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